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오늘은 중국과 요즘 러시아가 친하잖아요. 네. 항상 친한 건 아니지만 요즘은 좀 친하잖아요. 그런데 자동차 가지고 둘이 한번 틀어졌답니다. 그러니까 이건 또 무슨 얘기인지 러시아와 중국이 자동차 가지고 또 한번 크게 싸우고 네, 있다는데. 조금 들어본 얘기에 의하면 중국이 러시아보다 자동차를 좀 잘 만들거든요. 훨씬 잘 만들긴 네, 하죠. 그래서 러시아가 야 우리 저 친구인데 네. 니네만 잘 만들지 말고 우리도 좀 가르쳐 줘라. 그랬는데 중국이 알았어 말만 하고 파라만 먹고 있어서 러시아가 약간 화났다. 뭐 그런 얘기 같아요. 네, 김상훈 기자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네. 그런 얘기죠. 중국의 자동차가 러시아에 너무 많이 팔아서 문제다. 맞습니다. 사실 뭐 전 세계가 뭐 중국 자동차, 뭐 정확하게는 전기차 때문에 몸살이다라는 얘기는 사실 굉장히 많이 들어보신 얘기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드릴 얘기는 전기차뿐만 아니라 뭐 내연기관차도 마찬가지더라. 네. 그래서 사실 러시아가 중국의 절친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중국 내연기관차에 그림자 관세라고 하는 걸 매깁니다. 그림자 관세. 뒤에 진짜 설명을 관세가 드리겠지만 아니고, 모든 자동차에 재활용 부담금이라고 하는 걸 매기는데 러시아에서는 이게 관세는 아니고 재활용 부담금이라고 하는 걸 매기는데 지금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해외산 자동차는 대부분이 중국산 차이기 때문에 예. 여기에만 이제 표적으로 이렇게 재활용 부담금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과하게 부과가 되는 거죠. 원래는 재활용 부담금이라고 하는 게 있었긴 했지만 많지는 않았어요. 예. 근데 지난 9월에 굉장히 좀 많이 확 올리는, 그리고 앞으로 계속 올리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한국에는 뭐 많이 안 알려진 외신이긴 합니다만 여튼 중국의 과잉 생산 체제는 저가를 가리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조금 드릴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같은 경우에 중국산 내연차에 조금 화가 난 건지, 중국은 절친이라는데 러시아에게 왜 그러는지 그런 얘기를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얼마나 팔았길래 러시아가 화가 날 정도가 됐을까요? 일단 그 러시아 자동차 시장에 대해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예.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의 러시아 자동차 시장은 현대 기아차나 폭스바겐, 르노, 도요타 같은 서방 진영에 있는 자동차 기업들이 장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잠깐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여기 옆에 있는 게 2021년 기준이에요. 현대 기아차가 1등이잖아요. 와, 그때 많이 팔았네. 그리고 라다라고 하는 현지 브랜드. 근데 사실상 이 라다 같은 경우에도 그 러시아의 국민차 기업이라고 하는 아부토바즈라고 하는 기업이 만들기는 합니다만 예. 이 아부토바즈랑 그 프랑스 르노가 합작해서 만드는 게 라다라고 하는 브랜드고 예. 그래서 이 아부토바즈가 불과 2021년까지만 하더라도 르노의 자회사였어요. 그래서 이게 현지차라고 돼 있지만 사실상 서방차라고 봐도 무방하고 그다음에 폭스바겐, 르노, 도요타, 닛산. 그래서 2021년도만 하더라도 그 시장 점유율의 한 70%가 서방 진영이 만든 차가 팔렸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2022년에 이제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잖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난 다음에 사실 그때 러시아가 세웠던 계획은 이런 거였습니다. 일단 서방이 장악하고 있던 자동차 산업을 단계적으로 온전히 국산화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예. 첫 번째 했던 게 우선 공장을 거저 먹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러시아에 공장이 있었고, 르노도 공장이 있었고, 닛산도 공장이 있었고 다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당시에 르노가 들고 있던 라다 지분을 무상으로 양도를 받았고, 그 다음에 르노의 공장은 1루블에 삽니다. 1루블, 단돈 1루블. 그때 막 해외 공장들, 해외 기업들 다 내쫓을 때 러시아가. 맞습니다. 좀 뭐 내쫓았다라기보다는 제재 때문에 다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 그다음에 닛산 공장 같은 경우도 1유로에 샀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공장을 1만 루블에 팔았어요. 예. 이것도 굉장히 싼값, 거의 헐값이죠. 물론 대부분 바이백 옵션이라는 게 걸려 있긴 합니다. 뭐 6년, 2년 이렇게 걸려 있는데, 그래서 현기차 같은 경우에도 2023년 12월부터 2년 뒤까지는 이거 되살 수 있는 조항을 손에 쥐고 있기는 해요. 물론 그 전에 그 러시아 전쟁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야겠습니다만.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첫 번째로 서방 완성차 기업들이 가지고 있던 공장들을 헐값에 산다.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자동차를 만들 텐데, 근데 공장이 있다라고 해서 좋은 차를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예를 들면 ABS라든지 그다음에 자동 변속기, 이런 핵심 부품들은 수급을 해야 되는데 러시아가 이걸 만들 능력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했던 게 중국 완성차 기업의 문호를 개방한 거예요. 공장들은 넘쳐나니까 니들 들어와서, 부품사들 끼고 들어와서 여기서 그 자동차를 만들어서 팔아라. 예.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단계적으로 국내 자동차 산업이 좀 클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당시의 목표가 2022년에 국산차의 비율을 40%까지 올리고 그다음에 2035년까지는 83%로 늘린다는 게 러시아의 목표였는데 근데 슬라이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2024년 기준으로 봤을 때 현 주소예요. 라다의 점유율이 27.8%로 조금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체리차, 그다음에 창천차라고 하죠. 그레이트 월스 모터스. 그다음에 지리차, 그다음에 창안 모터스. 이런 식으로 해서 중국 차의 점유율이 원래는 9%밖에 안 됐는데 61%까지 늘어납니다. 야. 뭐 다른 폭스바겐, 현대, 기아, 르노 다 나가니까. 이런 쪽에 갖고 있었던 거 중국이 다 먹었네요. 네. 맞습니다. 라다는 살짝 늘고 나머지는 중국이 다 근데 먹었다. 러시아의 그렇죠. 목표는 라다의 점유율이 7, 80% 되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일단 2022년에 40%까지 늘어나고 2035년까지 83%.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요게 그 2021년, 2023년 비교했을 때 각 그 자동차 브랜드의 그 매출액이 얼마나 늘어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보시면 체리차 거의 800%가 올랐습니다. 예. 중국 차들은 다 올랐죠. 근데 보시면 러시아 토종 브랜드들은 뭐 시장 점유율은 늘었다 치지만 매출이 줄어듭니다. 줄어들었다고요? 라다는 어디 있어요? 이게 아부토바즈. 저희가 라다예요. 아부토바즈도 여기서 이렇게 어디 줄어들었잖아요. 줄었냐? 그다음에 뭐 토요타, 현대, 기아, BMW, 폭스바겐은 거의 제로에 수렴하는. 예. 근데 그렇다 보니까 얘들이 빠진 자리를 중국 차들이 다 먹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 자동차가 그러면 우크라이나 전쟁 없었다면 영원히 러시아 시장에 진출 못했냐? 그건 아니죠. 원래 그건 9%가 아니죠. 있었죠. 원래 있었는데 맞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난 시즌과 중국차의 경쟁력이 빠르게 올라가는 그 시즌이 우연히 같아서 우연히 같은 건 그것도 아니죠. 그렇고 기업들이 이제 쭉 나가니까. 그렇기도 우리나라 기업들 우주공산이기도 한데 폭스바겐 등등등. 근데 이제 러시아 브랜드가 오히려 줄었다 하니까 러시아 브랜드가 줄어든 이유는 그렇다고 해요. 아부토바즈 같은 경우에는 소련 시대부터 있던 자동차 브랜드이긴 합니다만 그동안 싼 맛에 샀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옛날 차, 사골, 그러니까 옵션이라든지 핵심 부품도 들어가지 않은 차들은 만들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예를 들면 뭐 자동 변속기라든지 이제 첨단 부품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첨단까지라고 말하기는 힘듭니다만 어쨌든 만들기 힘든 굉장히 핵심 부품들이 있는데 요걸 갖다 끼야 되는데 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중국차 보고 들어오라고 했던 건데 근데 문제는 중국차가 부품 산업을 끼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완성차만 파는 거예요. 완성차만 와서? 파는 거죠. 아. 그래서 그 현지에 있는 공장에서는 대부분 조립만 하고 물론 창천차 같은 경우에는 그 현지 생산도 하기는 한다고는 합니다만 네. 대부분을 중국에서 수출을 해서 러시아에 있는 공장에서는 조립만 해서 파니까 부품 산업 자체가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그렇다 보니까 아부토바즈 같은 하는 토종 브랜드들은 사실 해외에서 부품을 수급해야 되는데 제재 때문에 해올 수가 없잖아요. 러시아제 자동차였는데 네, 엔진이나 뭐 중요한 부품들은 사와야 되는데 맞습니다. 본인들이 못 만드니까. 그 전에는 수는 르노에서 없으니까. 사왔었나 봐. 르노나 이런 서방.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생산을 하면서 한국에 있는 부품 산업들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예. 러시아는 그 독자 모델을 못 만들고 그동안에도 껍데기만 러시아 차, 맞습니다. 속에는 뭐 르노. 우리도 예전에 네. 뭐 갤로퍼 만들고 할 때 그거 다 비슷합니다. 미쓰비시 엔진 사다가 그냥 그렇죠. 갤로퍼에 하고 만든 거예요. 삼성차는 그냥 닛산이었어. 닛산. 그럼 우리도 그러긴 했죠. 물론 예. 뭐 폰이라는 독자 모델도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사실 러시아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중국 그 자동차 기업들을 들어오라고 얘기는 했지만 이제 부품 산업을 안 끌고 들어오고 본인들 시장만 내준 꼴이 돼버리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보면 이거 뒤통수 맞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 부품사가 같지가 않을 텐데 그러니까 러시아 자동차 회사도 네. 자기네 엔진, 자기네 부품 만드는 회사는 러시아에 있어야지. 그거를 중국이 와서 러시아 자동차 회사의 부품을 니네가 좀 대줄래? 그게 일종의 그런 하면 거겠죠. 좀 뭐 많이 예를 들면 중국이 자동차 산업을 키웠던 가장 큰 그 주요했던 방법이 합작사잖아요. 해외에 뭐 폭스바겐과 우리가 당장 만들 수 없으니까 현대와의 합작사에서 우리가 합작. 이렇게 뭐랄까 능력을 키우면 그게 어찌 됐든지 간에 10년 지나서 15년 10수년 지나서 지금의 결과를 맺는 그렇죠. 거고 예. 부품사들은 주변에 막 생기고 이제 중국 근처에서. 중국이 그런 걸 봤으니 당연히 러시아도 그런 방법으로 자동차 산업을 키우고 싶었을 텐데 내주더라도 맞습니다. 조금 내주더라도 국내에서 어쨌든 생산하면 그래도 그게 러시아에 남지 않겠느냐. 맞습니다. 근데 중국이 죄다 만들어서 오면 되냐? 그렇죠. 대부분 다 만들어서 보내고 여기서 조립만 해서 파니까 이게 뒤통수 맞았구나라는 생각을 지금에 와서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재활용 부담금이라고 하는 거를 갑자기 그렇게 높인 건데 재활용 부담금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아요. 예. 얼마나 매겼어요? 잠깐 보시면 이게 2022년 이전에는 뭐 그 이게 그 뭐랄까 배기량입니다. 자동차 예. 배기량 1에서 2리터
그래서 1000cc, 2000cc 사이 정도가 되면 뭐 준중형에서 중형쯤 되잖아요. 그때는 뭐 $2,000 정도. 예. 그다음에 고급차, 배기량이 굉장히 높은 고급차 같은 경우에 많아봤자 $3,000 정도였는데 2024년에 한번 이렇게 올립니다. $3,000에서 $10,000까지. 와우. 그다음에 9월에는 $6,000에서 $20,000 정도까지 높여요. 그리고 당장 내일 모레 예, 그러니까 1월부터. 내년부터는 1월부터는 $7,000에서 $23,000까지 높입니다. 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2030년까지 매해 10에서 20% 계속 올리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야, 이거 트럼프 관세보다 더 심하네. 그 사실 뭐 이렇게 올리기 전에 러시아에서 계속 신호를 보냅니다. 5월에 푸틴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중국 친구들이 러시아에서 눈에 띄는 성공을 거두고 있다. 이런 협력은 우리가 굉장히 환영한다. 근데 협력을 확대하자. 굉장히 돌려서 말한 것 같지만 아주 절제된 언어잖아요. 근데 속뜻은 이런 거예요. 너네 우리 러시아에서 돈 많이 벌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조립만 하지 말고 부품 산업 들고 와서 투자를 좀 해라. 예. 실제로 아부토바즈 CEO 같은 경우는 대놓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국이 자동차 수출만 하면 러시아 자동차 및 부품 산업의 지속 가능성은 실질적인 위협이 된다. 그래서 이제 들어와서 투자를 하라고 하는데 하지 않으니까 7월에 러시아 산업부가 우리가 재활용 부담금을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로 9월부터 실행 옮긴 거죠. 예. 그래서 이 재활용 부담금은 모든 자동차에 매기긴 합니다만은 지금 워낙 중국차 비중이 높으니까. 그렇죠. 중국 차에도 매기고 러시아산 차에도 매겨요. 예. 근데 다만 그 현지 생산 기준을 만족을 하면 환급을 해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사실 이게 일종의 관세 장벽 같은 건데 러시아도 2012년에 세계무역기구에 가입을 하면서 예. 이제 관세, 불법적인 관세 이런 것들 본인들 마음대로 올릴 수가 없게 됐거든요. 예. 그때 만든 게 재활용 부담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관세를 마음대로 올리지 못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떤 관세 정책을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러시아산 자동차는 재활용 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고 그렇죠. 현지 생산이니까. 중국차는 안 되고. 안 되고. 아. 받으려면 현지 생산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게 일종의 그림자 관세로 작동을 하는 거죠. 미국의 칩스펍하고 비슷한 느낌이네. 여기 미국에서 팔려면 공장을 가지고 들어와. 그런 러시아판 칩스법 같은 느낌. 뭐 비슷합니다. 예. 그래서 러시아에서 가장 인기 많은 중국차가 체리차의 티고 7 프로라고 하는 자동차라더라고요. 예. 이게 현기차로 현대기아차로 치면 뭐 스포티지나 투싼 요런 급의 준중형 SUV쯤 되는데 지금 차 가격이 28,000달러 정도 됩니다. 네. 이것도 조금 많이 오른 건데 이게 원래 2023년만 하더라도 22,000달러 정도밖에 안 됐어요. 야. 근데 이 재활용 부담금이 붙으면서 가격이 조금 많이 올랐고 6,000달러 정도. 그리고 내년부터는 더 많이 오르는 거죠. 몇백만 원이 오른 거네요. 그럼. 맞습니다. 거의 뭐 6천 더 오른다 그러면 거의 1,000만 원 가격이 내년부터 올라가는데. 7,211달러가 붙으면 9월 전과 비교해서는 4,000달러가 더 붙는 거니까 그럼 600만 원 정도가 더 비싸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EU 같은 경우에 중국 전기차에 관세 보복을 했잖아요. 예. 근데 이게 7.8에서 35.3%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러시아가 중국 내연기관차에 매기는 이 보복 관세는 차 가격의 한 26% 정도가 되니까 평균적으로 이것보다 더 높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EU의 보복 관세보다도 오히려 더 높은 수준의 이야. 그림자 관세를 매긴 거죠. 팔아도 중국이 팔아도 너무 많이 판다는 생각을 한 모양이네요. 그렇죠. 뭐 파는 건 좋은데 그러면 중국차 경쟁력이 있나 봐, 되게.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저는 사실 중국차를 안 타봤습니다만 요즘은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말레이시아에서 그 말레이시아 차지만 대주주가 중국인 그 차 타봤는데 오, 차가 생각보다 괜찮아서 놀랐습니다. 괜찮다는 게 그냥 좋아서. 눈 감고 타면 국산인지 아우디인지 모르겠어요. 겉으로 보면 진짜 몰라. 전기차 탔어요? 아니요, 전기차 아니고 휘발유 차. 휘발유차인데 예. 쫙 가라앉는 승차감, 조용한 실내. 약간 가벼운 느낌은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는 얼마짜리 차였는데요? 우리나라 한 2-3천만 원짜리 차예요. 소나타급. 소나타급. 근데 소나타 같다 마치. 큰일이다. 사실 한국 사람들은 중국 전기차만 좀 무서워해야 되는 거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예. 이제 예를 들면 한국이라든지 그다음에 유럽, 북미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나라의 자동차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중국차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안 사기도 하죠. 예. 근데 예를 들면 저개발 국가들 동남아, 그다음에 러시아, 남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중국차들이 굉장히 약진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외신을 조금 찾아봤는데 그런 그 뭐랄까 그 인터뷰들이 있더라고요. 중국차가 워낙에 싸니까 뭐 싼 이유를 지금 뒤에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워낙에 싸기 때문에 일단은 저기 어디죠? 팬데믹 때 사람들한테 굉장히 조금 많이 팔렸는데 그때 사람들이 조금
싸서 좋은데 너무 빨리 고장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 불안하다. 그리고 그리고 많이 안 팔리기 때문에 이게 수리 네트워크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사람들이 별로 안 샀는데 최근에는 그게 너무 좋아져서 아 이게 괜찮다. 너무 싸니까. 그래서 요 슬라이드 보시면 저도 깜짝 놀랐던 슬라이드이기도 한데 예. 이게 국가별로 따졌을 때 그 시장 점유율을 따진 거예요. 일본이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예. 그다음에 유럽산. 어디에서 저 뭡니까, 어디에 전 세계. 전 세계 뉴라이트 자동차라는 게 뭐죠? 약간 가벼운 극우 약간 보수 자동차입니까? 승용차인 걸로 제가 알고 있기는 한데 이것까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예. 어떤 승용차 시장을 봤을 때 제일 많이 파는 게 아직까지는 일본, 일본. 그다음에 유럽, 그다음에 차이니즈. 3위가 중국이네. 물론 워낙에 중국 내수 시장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기도 합니다만은 예. 여튼 한국 같은 게 현대기차밖에 없어서 8.5%밖에 안 돼요. 아, 저게 참 문제. 저는 뭐 계속 그동안 국산차만 타왔는데 국산차만 타오다 보니까 저도 국산차들의 발전을 몸으로 느끼잖아요. 네, 눈부신 발전이에요, 진짜. 맞습니다. 그래서 야 기아차, 현대차 주식 사야 되겠다 이거. 어쩜 이렇게 차를 잘 만드니 확확 바뀌네. 그렇게 생각하는데 가끔씩 그래서 이제 수입차 타보잖아요. 더 좋아? 더 좋아. 더 좋다는 건 그렇고 비슷하게 좋아. 그러니까 전문가한테 여쭤봐도 아니 한국 자동차 현대기아 진짜 잘 만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근데 왜 이렇게 주가가 이래요? 물어보면 문제는 다들 잘 만들어. 진짜 잘 만들어 정말. 차는 다들 잘 만든다는 거. 그러니까 조금 차이라는 거예요. 그게 디자인의 조금 차이. 그러니까 진짜 막상 경쟁을 하는 거지. 근데 뭐든 중국이 전기차 잘 만든다고 하는 건 다 알고 있었지만 예. 내연기관차까지 그럴 줄은 몰랐잖아요. 그래서 뉴욕타임즈가 뭐 최근에 한 보도에 따르면 2023년에 중국이 한 440만 대 정도의 전기 자동차를 수출을 했거든요. 이때 처음으로 일본을 제치고 자동차 수출 1위 국가로 올라섰는데 그때 그 440만 대 중에서 전기차가 한 40% 정도밖에 안 되고요. 내연기관차가 270만 대 정도를 수출을 했어요. 61%. 그러니까 세 대 중에 두 대는 휘발유차나 경유차였다라고 하는 얘기인 건데 예. 이 중에 73만 대를 러시아에 팔았고 나머지는 뭐 동남아, 남미, 중동 이렇게 팔았던 거예요. 그래서 잠깐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여기 전기차만으로 될 수가 없어요. 아마도 2024년에는 570만 대 정도를 수출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게 전기차만으로 가능할 리가 없잖아요. 근데 요거를 가능하게 만든 게 내연기관차였다는 거죠. 내연기관차가 절반 이상은 된다. 조금 전에 보여주신 그 그래프에서 그 라이트 비클은 네. 경차. 경차? 새로 나온 경차라는 뜻이네요. 어디까지를 경차인지 구별을 했는지까지는 모르지만 승용차가 아닐까 싶은데 작은 있겠죠. 차, 작은 차. 한국에서 말하는 그 경차는 아닐 거예요. 예, 뭐 1000cc 안팎의 뭐 그런 차들 중에는 중국차 점유율이 매우 높다. 그런 말씀. 그러니까 중국차가 만만치 않다. 전기차 아닌 쪽에서도. 맞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사실 러시아 때문에 중국이 세계 1위 수출 국가로 올라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예. 여기 수출액으로 제가 숫자를 한번 뽑아본 거예요. 2022년만 하더라도 러시아에 수출한 그 자동차의 금액이 한 17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2023년에 117억 달러까지 늘어나고 2024년 11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140억 달러 정도까지 늘어나니까 러시아가 없었다라고 하면 사실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그 자동차 수출 1위 국가로 올라설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은 없었던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조금 화가 나는 거고. 그래서 그러면 중국은 왜 러시아에 가서 뭐 워낙에 친하니까 어쨌든 본인들은 전기차로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내연기관차는 사라질 시장이라고 하면 차츰 일종의 러시아에게 기술 이전 같은 것도 해줄 법한데 워낙에 친하기도 하고 본인들도 굉장히 좀 많은 이득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이런 거예요. 이게 중국의 그 자동차 생산 체제거든요. 맨 윗줄에 있는 게 생산 능력입니다. 네. 2024년 기준으로 봤을 때 5천만 대 정도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가지고 있어요. 이 중에 1,000만 대 정도가 전기차라고 하고 4천만 대 정도가 내연기관차거든요. 예. 근데 국내 수요는 2,500만 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와. 그러면 1,500만 대가 남잖아요. 다 수출해야 되겠네. 무조건. 수출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중국 내부에서 지금 신차 파는 것 중에
절반 정도가 전기차라고 하니까 그러면 2,500만 대 중에 절반이 전기차라고 하면 1,250만 대만 내연기관차고 그러면 내연기관차는 지금 공장이 2,750만 대 만들 수 있는 분량이 남는 거잖아요. 예. 이걸 어떻게 해서든 해외에 다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가서 공장해서 그런 걸 만들 여력이 없는 거죠. 여기서 만들어서 팔아야지 왜 러시아 가서 공장 짓고 뭐 부품 산업 들고 와서 팔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러시아가 조금 화가 난 거죠. 러시아도 막히면 중국 자동차는 다른 곳으로라도 밀어내야 되는 상황이군요. 어쨌든.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엄청 싸죠. 중국 자동차를 보시면 이게 말레이시아에서 현대차 투싼이랑 체리차의 티고 7 프로라고 하는 자동차의 가격 비교를 해놓은 거예요. 예. 보시면 링깃이잖아요. 예. 말레이시아 화폐. 예. 195,888 링깃. 제가 이거 들어오기 전에 한화로 조금 따져보니까 6천만 원이 넘더라고요. 되게 비싸요. 엄청 비싸죠. 말레이시아는 자국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려고 네. 자동차에 관세를 많이 붙입니다. 그럼 보시면 근데 체리 티고는 65%밖에 안 돼요. 뭐 현지 생산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러면 거의 비슷한 가격에 품질도 비슷하다라고 하면 어떤 차를 사시겠습니까? 와 많이 싸구나. 많이 차이나. 많이 쌉니다. 많이 차이나. 야 거의 한 70% 가격이네요. 예. 그러니까 30% 세일하는 건데 그렇지 신경 쓰이지 저 정도 가격이면.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뭐 러시아 할 것 없이 그 다음에 뭐 벨기에, 유럽에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영국, 그 다음에 뭐 아랍에미레이트, 멕시코, 브라질, 특히 사우디에도 많이 팔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예를 들면 내연기관차를 갖다 많이 판다고 하더라도 자국의 자동차 산업이 없어서 보복관세라든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무역 장벽을 치지 않는 나라들에는 굉장히 싼 값에 이렇게 내연기관차를 밀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다 보니까 예를 들면 사실 개발도상국들은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시장이 계속 커지잖아요. 이 시장들을 잠식해가고 있다는 거죠. 중국 차가 몰려오겠군요.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도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중국 전기차들 막 수입된다고. 들어온대요. 그러고 있던데. 실제로 중국 전기차가 들어오면 사실 방법이 없는 게 예. 이게 또 뉴욕타임즈에서 비교해놓은 중국 전기차의 경쟁력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BYD 실, 있다. 메이드 인 차이나, 그다음에 폭스바겐의 ID3 이게 메이드 인 점원 했을 때 가격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다. 야. 이 가격 차이를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한국차도 당연히 이길 수가 없죠.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중국 정부가 그 전기차에 쏟아부은 보조 금액이 추산해놓은 자료에 따르면 한 2,300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해요. 예, 예. 330조잖아요. 예. 이렇게 보조금을 주고 이렇게 싸게 만들 수 있는 전기차를 어떻게 이길 것이며 사실 전기차는 미래라고 보면 이미 미래는 중국이 선점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예. 이 과거로 조금 흘러가긴 하지만 그래도 장시간은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될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에도 개발도상국들을 다 잠식해가고 있다고 하면 사실 현대기아차라든지 일본차라든지 뭐 중국이 아니라 독일에 있는 그 내연기관차를 만드는 브랜드들이 과연 중국의 이 과잉 생산 체제를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이미 전기차에서는 뒤졌고, 그럼 이 내연기관차는 이 싼 가격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이런 숙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풍력 발전 같은 것도 중국이 너무 잘 만들어서 비교가 완전, 안 돼요. 예. 무슨 기술력도 넘버원이라고 하더군요. 아예. 풍력 발전기의 가장 중요한 게 연구자석이거든요. 예. 네오디뮴 연구자석 이게 핵심 부품입니다. 이게 없으면 만들 수가 없는데 네. 요걸 일단 중국에서 다 만들고요. 요 기술도 중국이 다 가지고 있고. 발전기에 왜 자석이 필요해요? 안에 그 발전 돌아가야 돼. 모터가 돌아가야 되잖아요. 전기차 모터 돌아가는 거 똑같습니다. 아니 그리고 그거를. 그걸 크게 만드는 게 기술인데 크게 만드는 것도 중국이 잘 만든다는 거예요. 거의 뭐 그 풍력발 터빈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서 뭐 압도적으로 과잉 생산체가 갖춰져 있고 예. 중국에서 계속 밀어내기 때문에 거의 뭐 절반 가격, 60%의 가격으로 이제 팔고 있고 그래서 원래 풍력 발전 산업 같은 경우에는 유럽이 굉장히 키우려고 했던 산업이에요. 예.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벨기에, 뭐 덴마크죠. 덴마크에 있는 이런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었었는데 최근에 중국산 때문에 60% 가격을 낮게 부르면 사실 그 게임이 안 되죠. 그렇죠. 발전소를 지으려고 하는 업체들인 경우에는 유럽산을 살 이유가 없잖아요. 품질도 좋은데. 중국이 진짜 마음 먹고 하여튼 담배 들면 무서워가지고. 근데 우리는 유럽이 요즘 이런 거 잘 만든대. 그러면 유럽이니까 잘 만들지. 야 미국산이 이게 최고래. 그럼
이거 잘하겠지. 야, 이게 일본이 요즘 이런 거 세계적으로 잘 팔린다 그러면 그러면 일본이라서 야, 원래 일본 잘하잖아. 라고 생각하는데 야, 중국산 자동차가 뭐래 그럼 야, 그럴 리가 없잖아 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저희는 이제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왜냐하면 예. 중국산 내연기관차가 들어오지 않잖아요. 근데 이미 남미, 중동, 동남아, 이젠 러시아 이런 중국도 곳에서는 이미 그렇다고 중국산 해서 내연기관차가 너무 많이 자리 잡고 있다는 특히 거죠. 전기차는 뭐 조금 거짓말 더 보태면 전기밥솥 같은 거라면서요. 그냥 맘만 먹으면 다 잘 만들 수 있는 가격 경쟁력과 생산력의 문제지 뭐 그리 크게 그 기술적으로 그럴 게 없다면서요. 들은 얘기입니다만. 저는 사실 전기차에 대해서 잘은 몰라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대적으로는 조금 쉽게 따라올 수는 있다고는 하더군요.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놀라는 것 자체가 중국 입장에서 보면 좀 기분 나쁜 거다. 야, 씨, 뭐 우리는 뭐 잘 만들면 이상해? 아니, 뭐라고? 뭐 중국이 잘 만들 수는 있죠. 근데 이게 중국이 워낙 산업을 정부가 찍어서 자동차, 뭐 풍력, 태양광 이렇게 찍어서 키우는 편이어서 맞습니다. 한번 그 찍힌 산업이 과잉 생산 말씀하셨던 그냥 중국이 경쟁력을 쭉 유지해서 야 중국은 진짜 대단해가 아니고 특정 산업의 과잉 생산이 나타나고 그걸 저가 수주로 밀어내니까 다른 나라 산업이 약간 망가지는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망가질 수밖에 없죠. 사실 내연기관차는 중국 정부가 찍은 산업도 아닐 텐데 예. 전기차는 찍었습니다만 근데 여기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어떤 그 뭐랄까요 과잉 생산 체제가 만들어져 있다고 하면 사실 이걸 어떻게 다른 나라들이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뭐 그렇습니다. 중국의 자동차가 무섭게 달려오고 있군요. 근데 우리나라는 시장이 작지가 않으니까 우리나라 자동차가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게 하려면 말씀하신 대로 현대, 대우, 야 니네 다 몰아줄 테니까 니네 진짜 잘해야 된다. 1년 후에 나 검사하러 올 거야. 그렇게 해서 자꾸 업그레이드 시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10명이 해 그러면 다 망하니까 이 내수 시장 가지고는. 근데 중국은 중국차 업체가 100개 정도 있답니다. 100개.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보다 훨씬 더 자본주의인 거예요. 해 하고 싶으면 해. 그런 다음에 그 중에 그 100개 중에서 눈에 띄는 놈들이 있으면 너 오늘부터 태릉에 입소해. 그렇죠. 선수촌이야 이제. 근데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밀어주니까 이것들은 뭐 그런 거죠. 구조조정도 알아서 해주잖아요. 살아남은 기업들에게 붙여주는 그 방식으로. 100개가 서로 경쟁하는 거니까 다 야근할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2개만 가는데 대통령이 매달 순시오니까 야근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이제 러시아, 브라질 이런 나라들은 시장도 안 크니까 2-3개만 하는데 대통령은 딴짓하고 있으니까 자기 나라 자동차가 크질 않는 거죠. 근데 어쨌든 중국 자체는 일단 내수 시장이 너무 크니까 전 세계 그 한 해 동안에 그 자동차 수요가 한 9천만 대쯤 된다고 해요. 예. 2,500만 대가 중국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지? 우리는 이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또 열심히 만들어야죠, 뭐. 아닌가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이 가격 경쟁력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까요, 현대기아차가? 저는 사실 그게 제일 걱정이더라고요. 네. 예를 들면 현대기아차도 중동 가서 팔아야 되고 남미 가서 팔아야 되고 그다음에 러시아 가서도 팔아야 되고 동남아 가서도 팔아야 되잖아요. 네. 계속 시장을 넓혀야 계속 잘 나갈 수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한 65%의 가격으로 판다고 하면 현대기아차가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들더라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중국 업체들이 그렇게 싸게 밀어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뭐 잘 나가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중국차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막 밀어내놓고 망하는 기업들이 있으면 갖다 붙여버리잖아요. 예. 그럼 계속 등치를 키울 테고 그럼 계속 시장을 놓치게 되면 과연 현대기아차가 이 어떤 전기차는 뭐 이미 늦었으니까 늦었다고 치고 또 예. 쫓아가야겠습니다만 이미 선점하고 있던 내연기관차도 놓친다라고 하면 굉장히 조금 뭐랄까 힘들어지지 않을까. 쉽지 않다. 쉽지 않겠네. 한국에 계속 밀리던 유럽 업체들 네. 이 딱 그 짝이었는데 그렇죠. 우리도 알겠습니다. 이럴 때 그래서 세계 경영을 해야 되는데 러시아도 화가 났다. 중국 차에 덤핑 좀 그만해라. 맞습니다. 라고 경고했다. 그냥 관세를 매겼죠. 그림자 관세.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러시아도 반성 좀 해야 돼요. 아니 본인들이 부품 회사를 만들어야지. 러시아 차 잘 되라고 중국의 부품 업체들이 와서 해줄 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려면 중국처럼 우리는 합작 회사만 가능해. 뭐 이렇게 하든가. 그렇게 하든가. 합작으로 했는데 잘 안 됐죠. 르노 같은 회사는 합작도 하기도 했는데
네. 사실 모르겠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어떤 뭔가가 다른가 봐요. 그 르노의 잘못일까요? 러시아의 잘못일까요? 러시아의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좀 애매하게 했네, 뭐 애매하게. 잘은 모르지만 어. 러시아도 반성 많이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중국한테 뭐라고 할 건 아니다. 김상훈 기자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